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3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일 여성 기자 포럼 긴장정 마지막 세션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쭉 이 행사 저는 진행하면서 쭉 경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몰입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언제였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선 주제에서 저출생 그리고 유리천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통되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바로 문화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즉 문화라는 건 분위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이번 주제는 아시아적 문화가 여성 관련 보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바로 우리 미디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선 이 세션에서 그 교수님께서 이 학계의 성찰을 촉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혼날 차례고요. 성찰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나갈 우리가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세션 매우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 토론자, 발제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님 모셨고요. 아키야마 리사 가나가와 신문 이사 겸 통합편집국장님 와 계십니다.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님 와 계시고요. 김은형 한국여성기자협회 이사 겸 한겨레 신문 문화부 선임 기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카바야시 사와 아사히 신문 경제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양력과 경력에 대해서는 각 발언 순서에 맞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매우 흥미로우실 겁니다. 앞서 미디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법과 제도 시행에 앞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육아 예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아직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여성이 결혼하면 애 낳고 키워야 된다라고 였다면 지금은 아니 결혼했어도 여성은 당연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애도 낳고 키워야 된다, 이런 정도의 변화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지금 2018년 미투 열풍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혐오,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불러지는 이른바 백래쉬라고 부르는 어떤 퇴행적 현실인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디어의 책임을 아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발제를 해주실 한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일단 소개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앞선 연구 결과인데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은 미디어가 구조화하는 경험의 세계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현재는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정책이 성차별적 문화를 존속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매우 아프고 따갑게 지적을 해주실 겁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희정 교수님께 2018 미투 보도 이후 한국의 젠더 이슈 보도의 명암에 대한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한희정 교수님은 지금 국민대 교양대학 부교수로 계시고 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담당관실에서도 근무하신 이력이 있고요. 실제 미디어 현장에서 PD로 근무하신 이력도 있습니다.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PPT 넘기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의 실제 보도 사례,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5가지 사례로 나눴고, 그리고 제가 발제문에는 있지 않지만 또 윤 기자님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제안을 또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과제에 관련해서 3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 이거는 제가 언론재단의 미디어온이라는 곳에 가면 이게 이제 출처를 제가 안 밝혔더라고요, 발제문에서는. 그런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계속 조금씩은 쓰여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 파란색이 지금
페미니즘이 미디어에 보도된 거거든요. 그리고 연두색과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여성 혐오, 그 다음에 젠더 갈등 이렇게 보이실 텐데 2022년도 정도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서 여성 혐오, 젠더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된. 그러니까 2016년부터 15년 정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혐오,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등장을 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미디어에서 이 젠더 이슈가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젠더 이슈 보도에 대한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에는 젠더 이슈가 그렇게 뉴스 가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타자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어떤 성인지 관련된 그런 성찰도 많고, 그리고 일선 기자들이 일단 젠더 의식이 많이 고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건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 또 방송사마다, 방송사는 사실 KBS의 한 곳에 이제 성평등 연구소밖에 없는데요. 그 젠더 전담 데스크가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이제 부침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한 6군데 정도가 젠더 관련해서 전문 데스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젠더 이슈가 사실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국 언론 조직은 남성 중심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부에서도 균질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조직 내 이제 성인수 감수성에 관련돼서도 균질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젠더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선도 저평가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중립이라 그래서 여성 혐오니까 남성 혐오 이렇게 해서, 사실 남성 혐오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보도에서 그거를 이렇게 대립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고, 선정주의 보도 관행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이슈 보도 관련해서 여성 기자들이, 저희는 이제 이름을 보면 요즘에는 유니섹스로 이름을 봐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여성이라고 생각이 되면 젠더 이슈를 다룬 그런 기자들에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에 이제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난무한데도 보호하는 장치는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생태계가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언론 생태계가 변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언론 그러면 되게 공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높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포털에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클릭베이트라고 하는 클릭 수를 많이 얻어내는 그런 기사가 상품화가 곧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독성화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수단으로서 젠더 이슈 보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낯선 이름입니다만, 홍남인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젠더 뉴스가 클릭베이트를 일으키는 많은 이제 그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마사나리라는 이제 분이 독성 기술 문화라고 하는 거, 그거 아까 이제 윤 기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일반 커뮤니티 구조 이런 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가부장적인 성차별적인 문화, 이거를 계속해서 존속시키고 그거를 오히려 또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형국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디지털 저널리즘의 생태계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결국은 기사의 생산이라는 것이 수용자의 선택, 그 다음에 포탈의 어떤 편집 알고리즘 이런 거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맺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알고리즘 가중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알고리즘 속이기 전략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기사의 가치보다는 양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페이지 뷰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이제
조직원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선정적인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 여름에 인하대학교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력을 당한 뒤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후에 말하자면 주검으로 아침에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 당일 보도만 한 200건을 보도를 했는데 거의 이게 첫 기사의 첫 기사들의 어떤 그런 건데 저도 궁금한 게 요즘에 보면 제목조차 타이틀조차 똑같이 베껴서 내는 비슷비슷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인하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미투 보도로 많은 이제 보도에서 성찰을 이제 가져와서 조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약간 그 뒤로 후퇴한 그런 보도의 전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종편이었는데 우리 이 사건의 어떤 주 원인이 대학 캠퍼스의 음주문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사실은 강간 문화가 주 원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2차 가해를 가하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비윤리적인 보도 관행을 여전히 이제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겨레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기사의 어떤 댓글을 막는 그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댓글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칼럼이라든지 그 기존에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보도에 관련해서 성찰을 하는 그런 칼럼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분석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가져온 거는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간단한 동영상이었는데 여성 경찰이 술 취한 중년의 남성 취객을 이제 말하자면 제압을 하려다가 조금 시민들한테 도움을 청한 그런 이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맥네스를 맞이하죠, 유튜브에서. 그런데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그 레거시 미디어조차도 요즘에는 레거시 미디어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약간의 심층과 정리하는 그런 이제 대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카드 뉴스 같은 거를 이제 찍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남녀 갈등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제시를 한다든지 여전히 페미니즘과 뭐 여성 혐오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좀 극단적인 어떤 성차별적인 논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도록 정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혐오를 키우는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성폭력 보도를 할 때 가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운표로 내줍니다.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클릭수를 많이 이제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제시한 문제는 안산 선수라고 그 여성 양궁 금메달 3관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메달 받기 전에 이때 이제 안산 선수를 페미라고 그리고 남성 혐오를 발언을 많이 했었던 그런 이제 선수라고 국민의힘 한 이제 대변인의 양준우 대변인이었는데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다운표로 이제 옮겨서 많은 보도에서 그렇게 이제 옮기는 바람에 약간 정말 이게 이런 것이 맥넷이 보도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갈라치기 정당 정치 의제로 이제 젠더 이슈를 활용을 했던 건데요. 22년 대선 때 굉장히 심했었죠. 그 전에 이제 21년 5월 이후에 이제 조금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가 대선 때 정말 20대 남녀 학생들을 젠더 갈라치기로 정치적인 정략으로 이제 이용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플레이밍의 태행과 본질 흐리기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도 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누가 봐도 사이드라고 하는, 말하자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살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정신질환자의 가해자 개인의 문제인 양 보도를 한다든지, 그걸 이제 흔히들 묻지마 범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발제문에는 약간 묻지마 범죄에 관련해서 계보학적으로 연구를 해놓은 연구가 있어서 제가 그 보도가 그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왜 어떻게 하다가 대검찰청에서 그 어떤 범죄의 유형의 하나로 연구 과제로까지 정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시를 해놨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2015년 이후에는 검찰청에서도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하자면 그 프레이밍 태행 같은 경우가 이제 플레이밍을 잡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언론에서 플레이밍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대중의 아펙트라고 하는 우리의 정서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반페미니즘 정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 20대 30대 페미니즘이 어떤 건지,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그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어쨌든 20대라면은 많은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약들을 특히 젠더의 차이를 두고 그거를 말하자면 뭔가 허들처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막아주는 그런 제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많은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 미디어에서 말하자면 잡아내는 프레이밍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제가 2분 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과제를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미디어 윤리와 가이드라인의 실천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젠더 감수성을 미디어사 조직에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젠더 차별화된 사회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젠더 갈등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차별로 보는 거거든요. 감수성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차별로 보이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데스크에서나 또는 알면서도 이제 할 수 없이 클릭베이트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생태계의 핑계를 대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젠더 감수성을 길러내려면 이거는 공짜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무상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인지적 공감이나 윤리적인 책무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성폭력 희롱 관련한 보도의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수첩에 해당되는 그런 그 조그만 책자를 3번 만드는데 2014년, 2018년, 2022년까지 해서 제가 3번을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쭉 이렇게 참석한 기자분들하고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기자분들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는 중진 기자분이었는데 이런 책자는 처음 본다 이러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요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제 의문시를 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여겨지는 그 젠더 차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늘 세션 1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기울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사 같이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조직에서조차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젠더 문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조직원의 수까지도, 물론 이제 인종 문제가 더 크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아직 저널리즘 언론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문제의 본질과 근본 대책을 위한 탐사 보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예를 든 거는 이제 한겨레에 그 김한 기자님하고 오연서 기자님이
그 N번방 관련해 가지고요. 잠입 취재한 내용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결국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의 주범인 조주빈을 이제 검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셨던 이제 그런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용 많이 들죠. 그리고 특수한 이제 관심을 평소에도 쭉 이제 계속 둬야 되는 전담 부서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따로의 어떤 별도의 특수한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탐사보도 팀을 꾸려서 그 깊이 있는 보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보도를 할 때 헤드라인이라든지 기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때 젠더 데스크를 눈을 한 번만 거치기만 해도 상당히 기사의 젠더적으로는 좋은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오히려 이 여성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 부분 반드시 밑줄을 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협회원들부터 여성 기자들이 줄곧 비판해 오는 게 그 일부 유튜버들의 이런 차별적 콘텐츠 생산 태도인데 막상 특히나 이 주류 언론이 이런 목소리에 확성기를 달아주는 꼴 아니냐라는 지적은 참 아프게 다가오고요. 그런데 뭐 늘 마감 시간 쫓기고요. 그 젠더 보도 전문화를 위한 조직 구조 매우 절실한데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럼 이번에는 그 일본에서 오신 이분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제해 주실 아카야마 리사 국장님은 이번에 서울에 오시기로 하면서 우리 협회 집행부에서 모두 같은 의견을 냅니다. 바로 이분의 이력 때문인데요. 그 가나가와현의 유일한 지방신문인 가나가와 신문이 역사가 130년이 넘는다는데요. 최초의 여성 이사이자 통합 편집국장을 맡게 되신 리사 국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성 기자가 지면을 결정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신문이 바뀌는지, 조직 구조가 바뀌는지 구체적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사 국장님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皆様神奈川新聞で、取締役編集局長をしてます秋山と申します。改めまして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それでは、スライドははい、まず本日の内容なんですけれども、3つのセクションから用意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さっき司会の方からもお話がありました通り、私がですね編集局長になって何が変わったかというところを中心にお伝えするのがよろし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まず神奈川新聞というものをご紹介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1890年に、横浜貿易新聞として創刊しました。写真にあるのが私たちの本社がある横浜でして、東京から電車で30分くらいのところにあります。で日本はちょっと独特でして、神奈川という県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唯一の地方紙になっています。で理由はですね、第二次世界大戦前に政府がですね一つの県に新聞は一紙という一県一紙という政策をしまして、地方紙が各県に1個しか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で発行部数は15万部ぐらいでして、韓国ともいろんなパートナー市姉妹都市がありまして、それこそ神奈川県はキョンキ道ですとか、横浜市はインチョンですとかというところと姉妹都市になっております。はい、私のプロフィールを簡単に申し上げますと、1989年に入社いたしました。でその後ですね、私が入社した時よりちょっと前に男女雇用機会均等法という法律が施行されまして、ようやくですね女性が男性と平等に就職する就業の門戸が開かれたという年からしばらく経って入社をいたしました。ようやくこの年に女性の人権がある意味
認められたというような、画期的な年だ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その後部長をいたしまして、編集局次長をいたしまして、昨年の11月に取締役の統合編集局長になりました。さっきご紹介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明治から続く新聞社なんですけれども、初めて取締役で編集局長という職責を任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で報道現場にいかに女性を増やしていくか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2つ記事が出ています。で今日はですね、あくまでも神奈川新聞の編集局長としてお話ししたいと思ってまして、私一人がやってるわけではなくて、報道してるわけではなくて、多くの社内の女性記者の後輩たちがですね、MeToo、YouToo、あるいはダイバーシティについて、ジェンダー平等について、毎日さまざまな記事を書いています。で編集局長になった時に、後輩の女性記者から一番最初に言われたのが、秋山さんが女性の初めての取締役になって、ようやくその自分たちが課題と思っていて書きたいことを安心して書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ということを言われました。ですでにいろんな記事は書いていたのですけれども、やはり男性デスクにその記事の内容をどう思われるのかすごく心配である。またその課題と思っていることを課題として認識してもらえなくて、この記事のどこが重要なんだといった非常に出稿記事を出すことがですね、非常にドキドキしたり、本当に受け入れてもらえるんだろうかっていう、いつもそういうような不安の思いでいました。ようやく秋山さんが編集局長になって安心してこういった問題を取り上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と言われたことが一番嬉しかったです。で実はですね、日本の新聞業界もなかなかやっぱり女性の活躍の場というところがまだまだ開かれてないというのが、いろんなお話が今までもあった中で皆さんもお気づき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右にあるポスターが何かと言いますと、実はですね日本のほぼ全部の新聞社が加盟してます日本新聞協会という協会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ですね、日本新聞博物館という新聞に関する博物館を横浜に持っています。でなぜ横浜にあるかというと、横浜がですね、港町ですので、日本で最初にその貿易として海外に開かれた港の一つだったものですから、日刊新聞を最初に発行するという土地でして、そこに博物館を建て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でそこのですね、館長さんが女性の館長さんでして、やはり初めてこの新聞博物館で女性の館長、小高さんとお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なられて、その小高さんが主体的に働きかけて、今年の4月から8月20日までメディアが書いたもの、メディアを書いたもの多様性という企画展をいたしました。ここでですね、日本の新聞社がジェンダー平等、あるいは女性の権利についてどういう報道をし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を新聞、テレビというところでですね、どういう報道がなされてきたのかをですね、企画展という形でいろんな資料を、これまでの紙面を展示する企画展がございまして、やっぱりその自分たちも報道する立場として自分たちも変わっていかなくてはいけないですよねっていう展示をいたしました。でこの企画展を小高館長が実施するのにやはりなかなかその理解を得るのに大変ご苦労されたということは私も聞いております。神奈川新聞社と新聞業界全体の課題というところをお話し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先ほどお話ししました日本新聞協会というのが日本の新聞社を取りまとめてます協会の一つなんですけれども、92社回答があった中で、採用における女性の割合は 42.6%、ややちょっと半分を下回ってしまいますけれども、一方女性の従業員の割合は 22.2%、記者は 21.4%、
管理職は 9.4% 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でようやく記者は2割までは来た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難しい状況は続いています。で管理職に至ってはもう1桁台という状況です。で一方私ども神奈川新聞社が今どういう状況かといいますと、この正社員採用がゼロとなってしまったのはですね、そもそもちょっとこの年に採用が取れなかったという、なので男性も女性もゼロだったということでして、これは何を意味しているかといいますと、実はですね今多くの日本の新聞社が経営困難な状況に陥ってまして、採用を、したくてもですね、なかなか若い方たちが新聞社を目指さないという状況に陥ってまして、非常に厳しい状況になっています。ぜひ後ほどお分かりになったら韓国のメディアが今どういう状況なのか教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私が入った時代はやはり新聞記者という職業が、若い方が目指したい職業の一つであったし、新聞記者という仕事の重要性を認知さ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新聞という紙の新聞そのもの自体を読んでいただけ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て、若い方たちにその新聞社の意義だったり、新聞社がどうしてなくてはならないのかっていうところをちょっと伝えられてないっていうのが非常に大きな課題になっております。で弊社はですね、全従業員に占める女性の割合は今 25%で、管理職は 8% ですので、新聞協会の数字よりも若干低くなっています。でこれ役員なんですけれども、いきなりここが 33% なんですが、実はですね役員が、社長、常務、私と3人しかいないので、3分の1ということで、33% になっています。で女性活躍推進、なぜなのかというところはもう皆様のお話の通りな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組織の多様性を高めることで報道においてもいろんな課題にいろんな判断で情報を記事として発信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と同時に、やはり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ところで、男性女性にかかわらず介護、今は非常に介護をしていらっしゃる記者の方たちも多いので、自分のご両親の介護だったり、あるいはだんだん記者も高齢化していると、その自分の病気と向き合って、その病気と闘病しながら記者の活動を続けるっていう方たちも少なからずいらっしゃるので、いろんな方たちがやっぱりその記者を続けていける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重要な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今目標としては、正社員の採用割合はもちろん半分以上にする、全従業員に占める女性の割合を 30% 以上にする、取締役会管理職 20% に以上にするというところを目標として掲げています。MeToo、YouToo 報道なんですけれども、2019年から調べましたら、この MeToo、YouToo というこの私たちワッペンっていう言い方をする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こういう報道ですよっていう分かりやすくこのイラストをつけてるんですけれども始まっています。でその性暴力に対しての報道ももちろんなんですけれども、あと議会における女性の割合がまだまだ低いので、そういったテーマにしたり、昨日から話が出ている選択的夫婦別姓の問題、日本ではやはりまだまだ女性が男性、夫の姓を名乗って結婚するっていうのがもうほとんどですので、そのことに対しての問題提起でしたり、あと愛情弁当論考っていうのはこれは何かって言いますと、日本ではですね小学校中学校が給食が多い、ちょっと韓国は分からない給食なんですけれども、男性の議員が多いとその給食は、その母親が作ったお弁当が愛情弁当が一番だから、その給食っていうことへの理解が不足しているっていう、ちょっとなかなか皆さんからするとと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そういった議論がありまして、横浜市では、給食を導入するのにすごく時間がかかってしまったという、そういった問題もございます。で、国際女性デーです。3月8日の国際女性デーはやはり、
きっと朝日新聞の岡林さんもお話しされ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私どもも一面から国際女性デーを報道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これは去年の紙面ですけれども、私も一面にやはり、これからのジェンダー平等がいかに大事かということを書きました。でこの明日の50なんですけれども、神奈川の女性と政治ということで、やはり女性が半分いるわけ、男性女性半分なわけですから、やっぱり明日は 50% を目指そうよねということで、始めた企画です。でちょうど日本で統一地方選っていいまして、選挙がですね、大体いろんな地方自治体の選挙が4年に一遍行われるっていう自治体が多いもんですから、神奈川も同じでして、その時に2023年にですね、神奈川の女性と政治ということでテーマに展開しまして、いろんな声をもっと政策に生かし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女性議員の皆さんたちをですね支援する取り組みをしております。はい、でこのマイボディマイチョイスはですね、これは最近のちょっと企画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はですね、ちょっと私も勉強不足ながら後輩の記事を読んで初めて知ったんですけれども、女性に参政権がない明治時代という時代に作られた中絶を禁じる刑法が今なお残ってまして、これが非常にいろんな女性からですね選択を奪うということで問題になってます。でこういった問題提起をしていくことも、やっぱり自分の体は自分で考えていきたいというところの問題提起になっています。で最後にまとめ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ダイバーシティの字が間違ってて申し訳ないです。でまずやっぱり新聞社自らがですね、社内からこのダイバーシティ、イクイティ、インクルージョン、この DEI を進めていかないと、先ほども皆さんもお話しされてましたけれども、他の皆さんの声を届けていく立場として、やはりその方たちが問題課題だと思っていることを吸い上げて、ちゃんと問題提起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なかなかつながらないので、まずは新聞社自らが変わっていくことが非常に大事だなというふうに改めて感じています。で新聞がですね若い方に読まれないっていう、オールドメディアであると、古いメディアで、それはお年寄りが読むものでしょっていう感覚なんですね。やはりそこから脱していくには、多様な皆さんが読みたいと思っていただける新聞にな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私の発表は以上なんですけれども、まずは本当に編集局長になってすごく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編集局長を増やしていく、部長を増や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いかに大事かっていう、まず数から入っていくことが大事な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改めて思っています。で私が編集局長になって今編集会議って明日の新聞紙面を決める会議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すね、以前は私入れて7人のところ女性は2人だけだったんですけども、今回、編集会議のメンバーが9人なんですけれども、うち女性が私入れて4人になりまして、ようやく半分に近くなりました。そんなところから始め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아카야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모두 흥미롭게 들으셨죠? 사실 먼저 보내주신 발제문을 보고 정규직 기자 중에 어떻게 여성 기자가 0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또 질문을 또 따로 드렸어요.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예 채용이 한 명도 없었군요. 그 정도로 경영난이 심하고 기자 직종의 인기가 낮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물어보셨어요. 한국은 어떠냐 그러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또 토론 시간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정말 인기 없고요. 네, 역시 기자 직종에 대해서 저희 때만 해도 입사할 때는 이른바 언론고시 이런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른바 워라밸을 맞추기,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가장 어려운 직종, 이른바 3D 업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청년 세대들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디지털 저널리즘으로의 전환이라는 배경도 큰 몫을 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아픈 어떤 큰 사회적 참사 이후로
이 기자 집단에 대한 어떤 혐오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든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아키야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도 사례 여러 가지 부탁드렸더니 다양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른바 엄마 도시락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싸야 된다면 아침에 얼마나 또 이 한바탕 큰 전쟁을 치렀어야 됐을까. 그래서 그래도 급식을 거의 100%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너무 감사히 생각도 해봤고요. 낙태 금지와 관련한 것, 우리는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후속 입법이 안 돼서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진행형입니다. 앞선 섹션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점, 또 같은 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넘버 말씀하셨습니다. 남바. 네. 기자 수를 특히 상층부도 그렇지만 여성 기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자, 여성 기자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 여성기자협회에서 매년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자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 고위급 임원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 여성 기자가 늘어나는 것을 왜 중요시하냐면, 미디어가 그만큼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화자 중에 아니 인구의 반이 여잔데 그러면 5대5에 맞게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도 5대5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른바 성별 과소재현에 대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여성 기자의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추이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여성 취재원의 숫자가 변했는지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쉬소스라는 여성 전문가 리스트를 구축하기 위한 저희 협회 작업의 일환인데요. 그 조사를 주도하셨고 결과를 갖고 계신 우리 한겨레 김은형 기자님, 우리 협회 이사님의 내용 요약과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신문 문화부에서 선임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론 형식으로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최근에 진행한 뉴스 보도에 있어서의 성비 불균형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일단 간단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젠더 이슈 보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사의 조직 구성 자체가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김민아 이사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한희정 교수님도 지적하신 대로 언론사 편집국이나 방송사 보도국의 성비 불균형, 특히 편집권을 가진 중요한 보직 간부들에서 더 심화되는 쏠림 현상 등이 여성 관련 보도의 외면 또는 왜곡을 낳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함께 언론사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취재원의 남성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도 지금 꾸준히 연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여성의 과소 재현이 남성 중심적 문화나 편견을 공고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한국기자협회가 2019년에서 21년까지 기사에 자주 등장한 한 100회 이상 등장한 취재원들 1,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 취재원은 84%에 해당하는데 여성 취재원은 불과 16%로 그 격차가 68%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물론 취재원의 남녀 성비 문제는 한국이나 아시아적 문화라고만 보기는 힘든 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영국에서는 2017년 공영방송인 BBC가 50대 50 이퀄리티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뉴스에 등장하는 여성 취재원과 남성 취재원의 비율을 절반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한 뒤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지난해 2022년에는 전체 컨텐츠 전부는 아니지만 60%에 가까운 컨텐츠가 성비 균형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50대 50 프로젝트는 남녀뿐만 아니라 인종과 장애, 성소수자 같은 여러 가지 범죄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쉬소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인 폰다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그리고 로빈 모건 같은 이제 유명 여성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2005년에 위민스 미디어 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여성 전문가 취재원 풀을 만들어서 쉬소스라고 말해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현안들, 이를테면 최근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태라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발생하면 이제 관성적으로 유명한 남성 전문가를 섭외하는 어떤 관습들을 깨기 위해서 여기서 인터뷰가 가능한 여성 전문가 풀을 제공해서 뉴스에서 여성이 과소재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도 한국판 슛소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여성학 협동과정을 이끌고 있는 김수아 교수님께 의뢰해서 코로나 기사에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빼고 2019년과 23년에 각각 2달 기간 기사를 방송과 신문 기사를 샘플링해서 취재원 성비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나왔던 생활이나 문화 기사를 제외하고 여성의 이제 과소 재현이 심했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3년간의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했던 2021년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20% 이하의 여성 취재원 인용 비율이 확인됐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는 여전히 외교, 국방이나 경제 같은 특정한 취재 영역에 따라서 여성 전문가 풀 자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기자들이 기사 출고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정된 취재 시간에 섭외가 용이한 취재원을 찾다 보니 그 현실적인 한계토수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가운데 좀 유의미한 게 젠더 이슈, 사회 분야의 젠더 이슈인데요. 이 경우 여성 취재원 인용 비율이 48%로서 거의 1대1 인구 비례에 맞는 보도 영역, 유일한 보도 영역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은 젠더 이슈에서 여성 취재원이 늘어나는 게 여성 전문가 활용 및 기사의 당사자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주제에만 여성 취재원이 호명되는 어떤 젠더 이슈의 개토화 문제, 아까 그 한 선생님도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풀어 말하자면 이전에는 이제 살림이나 육아 같은 것들에서 그 마치 여성의 영역인 것처럼 관련 기사들이 여성 취재원들만 등장시켜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했는데 최근에는 젠더 이슈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게 되면서 젠더 이슈 자체도 여성들만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특히 젠더 이슈 여성 취재원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그 사이버 불링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성 전문 취재원들이 얼굴이나 실명 직업을 드러내고 취재를 응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내용은 끝났는데 아까 한겨레의 그 교수님께서 한겨레 젠더 보도의 어떤 균형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히 그 한겨레 젠더 데스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2019년에 젠더 데스크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젠더 팀을 아예 사회부에서 떼어내서 지금 4명의 팀장 포함 4명의 기자들이 젠더 분야의 기사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젠더 팀을 처음으로 독립시킨 언론사는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보도, 성범죄 보도 때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한 예로 대표적으로 이전에 요즘도 가끔 나오지만 몰카나 도찰이라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썼는데 저희는 이걸 불법 촬영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지금은 다른 언론사에까지도 몰카라는 표현 대신에 불법 촬영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었고 특히 음란물이라는 표현도 저희 같으면 성착취물 그리고 가해자 문제보다 피해자 문제에 출제자의 두려움에 초점을 둔 묻지마 성범죄 이런 표현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보도에는 댓글 막는 기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성평등 보도에 있어서의 어떤 성별 균형, 그다음에 성고정관념, 성차별 용어 등에 있어서 성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성폭력 보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2차 폐해를 당하지 않는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되게 재밌던 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젠더 디스크가 출고 부사마다 한 분씩 계시다고 그래서 놀랐는데 저희는 여전히 편집국 전체에 한 명이어서 사실 저희 기사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 오류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게이트키핑의 존재가 젠더 기사의 보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은영 이사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대체로 7대 3이던 취재원 인용 비율이 요즘 들어 오히려 8대 2로 퇴행하는 문제, 그리고 또 경제와 정치 이슈에서 특히 여성 취재원이 드물다는 얘기, 그리고 또 이 여성 취재원은 마치 그 젠더 영역에서만 인용돼서 이 이슈 자체가 여성 프레임으로 갇힌다는 이야기,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 젠더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한겨레에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 아사히 신문보다 더 못하다 하셨지만 그래도 모범 사례로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최소 가이드라인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숙지하고 좀 더 널리 퍼뜨리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경희 그 교수님께서 사실 우리 협회장님과 이름이 같으십니다. 그래서 더 친숙한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경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기사심의위원을 맡고 계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이기도 하시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정치와 미디어 리터러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의 김경희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미디어 젠더 관련 연구를 해왔고 여성 기자 관련 연구를 저는 많이 해왔어요. 근데 많이 해온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발전했다, 진화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정 분야를 이제 분석을 해 보면은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 20년대 초반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정말 훨씬 더 성평등적인 보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5분이나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희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너무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보도 현실인데 그 보도 현실, 그런 보도 현실이 그러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사회 갈등 보도를 연구하면서 이제 몇몇 기자님들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본 원인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언론사 내부의 원인으로는 일단 기자들의 담당 업무가 너무 자주 바뀌고 또 취재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젠더 관련 이슈들은 사실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맥락을 이해해야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 업무가 바뀌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뭐 기사 생산량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1인당 기사 생산량이 2000년대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적인 취재를 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상을 표피적으로 보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나 유튜브의 내용을 가져와서 따옴표 저널리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젠더 팀이 있거나 아니면 젠더 이슈를 오래 담당한 기자가 있는 언론사가 좋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금 발표에서 나왔듯이 뭐 한겨레나 한국일보나 뭐 이런 그 경향신문이나 이런 젠더 팀이 있는 곳에서는 좀 더 좋은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게 조직적인 문제가 젠더 이슈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큰 원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문사, 언론사 내부에 조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 데스크 국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기자들이 뭐 남성 기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여성 기자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성 기자들이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보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데스크가 그 문제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더 이상 취재를 시킬 수 없고 그 내용이 보도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지금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 요인도 굉장히 큰데 그것은 이제 좋은 젠더 갈등 보도보다 어떤 단편적이고 선정적인 갈등 보도를 더 많이 읽는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좋은 젠더보도를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젠더 이슈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돼 있다는 우리나라의 그 현실 이것이 이제 젠더 보도를 좋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해결 방안도 좀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리사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88년도 10월에 그 중앙일보 입사에 있는데 89년도에 입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되게 비슷한 연배로 이제 한일 기자로 활동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90년도에 니케이 신문에 연수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신문사 어떤 그런 분위기도 조금 아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정말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저는 3가지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그 전에 정말 그 동안에 그 지금 리사 국장님께서 그 최초의 여성 이사, 그다음에 최초의 여성 통합 편집국장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셨을까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 기자들한테 정말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토론문을 읽으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는데 일본에서 2015년에 여성 활력 추진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83년도에 남녀 평등 평등법을 제정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87년에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87년에 그걸 제정했고 우리가 좀 늦게 제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2015년 여성 활력 추진법 이건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제정을 한 다음에 이런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 기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정된 다음에 언론사 조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젠더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신문사 내에 그 여성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까 가나가와 신문에서 그 목표를 수립을 하셨는데 그 목표를 보면은 그 50대 50 그다음에 임원의 비율을 뭐 30%까지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목표를 그러니까 신문사가 그 목표를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내셨을까? 그게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다양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창의성이라든지 언론사에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많고요. 특히나 오히려 지금 정규직 여성 채용 비율이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문제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 수립을 어떻게 이루어내신 건지 그런 과정과 노력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리사 부장님께서 이제 통합 편집장이 되시면서 여러 가지 신문 내용이 바뀌신 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간부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간부 비율은 지금 말씀하신 일본에서의 간부 비율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간부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여성 기자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한일 여성 기자 그 네트워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른 속도로
조금 더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이 다 같으실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언론사에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인지 더 궁금하신 게 많지 않으셨나. 그 아키야마 국장님의 그 신문사 내 디테일한 리더십의 부분 이런 거 많이 질문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이른바 30년 차 이상의 편집국장님 그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 그 아사히 신문의 18년 차 경제부 기자가 직접 느끼는 일본 언론의 젠더 보도 현장에 대한 현 주소와 지금의 현황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통합적으로 아키야마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한 아사히 신문 경제부 오카바야시 사와 기자의 토론문의 제목은 주변부에 놓여온 젠더 보도의 현 주소라고 합니다. 네, 말씀 청해서 듣겠습니다. 朝日新聞の岡林と言います。私の方からは、ご紹介にもありますけれども、ちょっと朝日新聞という日本全国をカバーする新聞社でして、ソウル支局を含めて2000人の記者を抱える組織になりますけれども、この中で現場で戦う記者の一人として感じてきたことを経験をシェアしたいと思います。私2004年に朝日新聞に入社しました。でも入社の当時からこういうジェンダーギャップの問題に問題意識があったわけでは実はありませんでした。2012年に出産をして、自分の子供保育園にまだなかなか入れないというふうな時代でしたので、なかなか保育園に難しいとかですね。で夫も実は新聞記者で同じ会社ですけれども、私だけが今後のキャリアの心配をして、夫は特に心配をしていないというギャップ、そういった経験をしてから仕事に戻って、そして社内を見回してみると、おかしいなっていうふうに気づいたんですね。これが写真ですけれども、これ2014年当時の編集会議の写真です。ご覧になって分か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女性の姿がほぼないということです。でおかしいなと感じていたこと、ジェンダーに関わるような、ここでずっとお話が朝からされてきたことですけれども、少子化や、夫婦の名字の問題や、性暴力などの問題が新聞という媒体で、大きく扱われないと私がここで言っているのは1面とか2面とか、フロントのページで大きなテーマだというふうに扱われることが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当時感じていましたけれども、それはやっぱりその新聞の制作する現場の意思決定の場に、女性がいない少ないということと、無関係では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し、と思っています。でそれをどういうふうに戦っ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今日は中心に戦ってきたかということをお話ししたいと思うんですが、いくつかの企画やキャンペーンを立ち上げるという形でやってきました。女性管理職を増やすということは非常に大事ですけれども、少し時間がかかることです。すぐに変わる問題ではないので、男性も含めてですね、理解のある人を説得しながらチームを作ってキャンペーン報道をやっていくっていう形をとっています。で特に先ほどからお話出てます国際女性デー、3月8日の国際女性デーに合わせた報道っていうのを2017年に始めました。これは実はきっかけがありまして、ジェンダーギャップランキングですね、日韓がともに毎年気にしているものですけれども、2016年の秋に発表されたランキングなんですけども、日本の順位が101位から111位に10番も落ち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きっかけで、私たちメディアの側から何かできること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ふうに、女性の有志の記者がこっそりと会議室に集まったのがきっかけです。でそこから、一面から社会面まで、全部のページにジェンダーの問題を書く、女性の問題を書く、そんな新聞を3月8日だけは作りたいよねっていう、もう最初は妄想のようなところから始まりました。で、それはでもなんとか実現にこぎつけたんですけれども、どうやってやったかっていうと、真ん中に特設面を作るっていうのを先に決めたんですね。でその特設面、ジェンダーの問題で特設面を作ると、でその下に広告を載せると、その広告主の企業を先に探しに行きました。スポンサーが見つかったんだからやりたいと、やりますかやりませんかって、迫った。そして朝日新聞というのは、日本で言いますと、リベラルな立場のオピニオンリーダーを目指している新聞ですので、
リベラルの立ち位置を貫く限りですね、このジェンダー平等のテーマは、私たちがリードしていかなければどうするんですかというふうに経営に迫ったで、そしてなんとか開始したというのが、この2017年の話です。でそこからですね、なんとか毎年このキャンペーン報道を続けてきまして、でこのキャンペーン報道はもちろん私一人でやってい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し、プラットフォームみたいなもので、そこにたくさんの記者がジョインしていけるものです。で地方を含めてたくさん若い記者もいますので、結構若い世代の記者ほど一緒にやりたいというふうに参加してくれる人もすごく多いです。で今はThink Genderという、ワッペンと私たち呼びますけれども名前になって、継続をしています。女性デーだけでなくて、継続的にジェンダーに関わる問題を発信していくときに、このThink Genderというワッペンですね、このスライドの右上にもありま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ワッペンをつけてアピール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ます。で先ほど神奈川新聞さんでも報道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ありましたけれども、だんだんと広がっていまして、実は神奈川新聞さんの MeToo、YouToo の報道と2020年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同じ時期にその新聞労連という労働組合がやっているショーがありまして、そこで一緒にそのディアガールズと、神奈川新聞さんの MeToo、YouToo という報道が同じ時期に賞を受け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それでたくさんの地方紙の方が出席している授賞式の場所で一緒に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ふうに呼びかけたっていうのも一つの広がるきっかけだったと思います。で日本テレビさんがトークジェンダーってやってたり、NHK さんがビヨンドジェンダーっていうふうにやってたり、いろんなふうなキャンペーンを各社さんが展開し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でもう一つは私たちそういうふうにゲリラ的に始めた企画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は会社の取り組み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して、ジェンダー平等宣言というのを会社として出すっていうことにもつながりました。これ2020年に出した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先ほども新聞社自体が変わ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私たち自身がその管理職の割合がどれくらいであるかとかで、人欄っていうんですけども、話題の人を紹介するコーナーが新聞にあるんですけども、で、調べてみるとやっぱり6割、当時8割くらい男性ばかり登場していたと。でそれはやっぱりジェンダー平等を宣言するからにはおかしいですよねっていうことで、ここの人欄に登場する人の割合を、4割をどちらの性も4割を下回らないとかですね、そんな目標を立てたのが会社としてのジェンダー平等宣言です。でこういう、これ紙面のこんなのやってますというものです。でもう一つこういったキャンペーン報道をや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続けていくこと継続す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です。でその中でジェンダーデスク会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ジェンダーデスクっていうのがいるんですね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いますが、ちょっとどっちかというと連絡窓口みたいなものです。で各、経済部とか政治部とか、国際報道部とかいろんな部署が新聞にはありますけれども、例えば今度の女性デーでどんな展開をしようかとかですね、そんなことを連絡する時の窓口の役割という方がどっちかというと正しくて、すごく能動的に動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ひとまず連絡窓口を作ったというのが一つあります。でもう一つは今現在の進行形の取り組みとしては、下にありますジェンダー雑談会というのをやってます。これはもう有志で集まっていて、先ほどオフィシャルにジェンダーのチームが4人い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すごくいいな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ジェンダーのテーマを専門にやる記者っていうのは難しいです。みんなそれぞれのタームを抱えながら、それぞれの業務をやりながら、プラスアルファでジェンダーのこともやるっていうのが実は実態で、だけれどもその中でやっぱりたくさん報道を出していきたいよねっていうことで、2週間に1回オンラインですから地方の記者も含めて集まって、こんなことを書けないだろうか、あんなことが書けないだろうかと問題意識を持ち寄ってやっていまして、いくつかこういういろんな記事に結びついたり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で
韓国も変わってきたよねという話ありましたけれども、私の実感としてもこの7、8年ですね、確かに変わってきたと思います。男性の育休のお話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私は経済部の記者ですが、経済部内にも30代の男性記者が今3人くらい育休に入ってて、3ヶ月とか6ヶ月とか取る記者が出てきてます。で、少しずつ変わってきてるっていうのは感じていますけれども、女性記者依然として全体の大体2割で、管理職割合ですけども、これ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実はしていまして、13.8% が足元の数字です。で、随分変化したけれども、まだまだ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が私の実感です。で、あと少しだけ取り組みを一つ、先ほどちょっと出た話と関連するので一つご紹介したいんですが、ジェンダーガイドブックというのを朝日新聞も作っています。2002年に最初に作りまして、2017年に改訂をして、もう一回今また改訂したいねという話をちょうどし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どんな内容かというとですね、例えば、なんか銀行マンとかですね、そのマンなんとかマンとか言わない、 OB って言わないっていうような、言葉の問題であったりとか、子育ては女性がするものだっていう前提に立ってですね、男性は家事を手伝うっていうふうに表現しないとかですね、例えば女性アスリートになると突然なんか下の名前を見出しにしちゃうとかですね、こういった事例、実際にそのニュースの現場である事例を、これはどうかなっていうふうに問いかけるような内容を盛り込んだものです。ジェンダーガイドブックというものがあって、これはでも社内限りと今のところなっているので、本当であれば広く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活用してもらえるように、でき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今ちょっと話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で、これが先ほどちょっとお話ししましたジェンダー平等宣言というものです。で、これ最後にジェンダー平等宣言をしてから3年が経ちますということで、今こんな状況ですというのを報告した、紙面上で報告したも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みんなそれぞれの記者が問題意識を持っている記者が、部を超えてつながって、でさらに社を超えてつながってというふうに戦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今回韓国にまで呼んでいただいたっていうのは非常に刺激的なことだなと思っていまして、秋山さんとも先ほども少し話をしたんですけども、日本にこれを持ち帰ってですね、ぜひ何か報告をしたいねとか、この先につながるようなことにしたいねというふうにすごく話をしていまして、今回お招きいただいてこんな場所をセットしていただいたというのを本当に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양성평등 선언을 비롯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배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격차 지수가 이게 조사가 잘못된 건지, 특히 그 젠더 잡담회에 30% 참여자가 자발적인 남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지금 이 이른바 그 현장에서 듣는 얘기들 매우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김경희 교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른바 리더십의 문제요. 그래서 아케마 국장님께서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또 설명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はい、先ほど私への質問ということでキム・ギョンヒ先生からも質問を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岡林さんの発表も踏まえてですね、ちょっと全体的なことでお話し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で、女性活躍推進法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時はですね、私もまだ管理職にとしてあまりちょっとどうだったかなっていうところちょっと議論の記憶がないんですけれども、論調としては、このままだと日本の労働人口は少なくなっていってしまう。なので働き手として女性に加わってもらわないともう経済が成り立たないというところから来たように思っています。ですので多様性ですとかインクルージョンというような視点ではなくて、労働人口をいかに確保するかというようなもう政策的なこと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すのでこの推進法ができた時も女性の一人としてははっていうみたいな、全然状況が現実と違うんですけどみたいなところはちょっとあ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であと社内でですね、岡林さんの朝日新聞も素晴らしい目標を立て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本当に地方紙の小さな会社です。でその中で、こういった計画作れたのはですね、実はですね人事労務、こういった計画を作る責任者が男性でして、彼はですね1年間育児休業を取って、仕事と、家庭生活を両立してきた、今も両立してますけれども人がいまして、彼の存在が非常に大きかったです。でやはり女性だけではなくて、そういった女性活躍推進、多様性についてやっぱり理解を深めようとする男性の方たちも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彼らを仲間に引き入れて一緒にやっていきましょうっていう姿勢は非常に大きな力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でやっぱりその女性でも気づかないこととか、その男性側の目線に立って多分彼らを説得するにはこういう言い方を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とかというところは非常に力強いアドバイスがありまして、そういったこの多様性、ジェンダー平等にすごく理解をしてくれている男性も仲間に引き入れていく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推進していく上では大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ですね、3つ目のお話なんですけれども、社内の雰囲気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確かにこういった数字目標はあるんですが、午前中のお話もあったようにこういった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しら、枠組みは揃ったんだけれども、やっぱりそれをこう広めていこうという理解がないと、作っただけで終わってしまうというところを非常に危惧しています。作っただけで終わらないためにも、毎日毎日、この目標に向けて意識して進んでいくっていう非常に忍耐力もいりますし、パワーも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しないとですね、作って終わっ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あまりにももったいないので、ここの部分をいかにどうやって引っ張っていくかというのがこれからの課題だと思います。以上です。 남성 기자의 동참,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또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자유롭게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아키야마 리사님 조금 전에 남성들을 동료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를 잘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이런 양성평등 선언 같은 어찌 보면 큰 정책까지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그냥 단순히 탑다운 정책인지, 아니면 어떤 그 사내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답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私から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いろんな方法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トップの姿勢っていうのは非常に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やっぱり今ですね、日本の新聞社でですね、社長をやったことがある女性っていうのはい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誰もいないんです。ただその社長に、男性の社長にやっぱりこれは報道機関として非常に重要なことだし、これは決めてもうやらないんじゃなくて、やらなくちゃいけないことなので、やりましょうというところを社長自ら言っ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まず一つは非常に大事です。でただそう言ってもらうには社長を説得しないとですね、なかなかその社長が今一つ分かってもらえないみたいな部分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こを説得してやっぱり言ってもらう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大事っていうのが一つで、あとボトムアップっていうお話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やっぱり下からもですね、やっぱりこれは大事なんですから、こういうことをですね、やっぱりトップとして言ってくださいと、下からも突き上げるっていうところも非常に重要かと思っています。はい。
역시 강력한 리더십과 바텀업의 네, 질문이 또 있으시군요. 그런가요? 네네. 우리 오카바야시 사와 기자님께도 국장님을 제가 승진시켜드릴 뻔했습니다. 오카바야시 사와 기자님께도 아사히 신문 그 사내 분위기는 이렇게 어떻게 많은 남성 사우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셨는지 또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そうですね、男性記者をどう巻き込むかというのは私たちにとっても最初からやはり大きなテーマで、心を砕いたところです。そうですね。でも、そんなにその敵対的ということは最初からあまりなくて、理解のあるそんなことないか。ごめんなさい。そうですね。なんて言えばいいのかな、こちらからやっぱり理解のありそうな人を、巻き込んでいくというふうな順番ですね。そういうのは非常に気を使いましたでもやっぱり私たちはやっぱりボトムアップがまずあって、女性記者を中心とした、動きがムーブメントがあって、それに対して会社のトップが反応したというケースだろう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会社としてもメッセージが出ていく中でやっぱりこれからの時代は、方向性はこっちなんだというふうに少しずつ理解が広がっていったと思います。前はジェンダーに関わる記事が、例えば一面に載るとかいう日はですね、いろんなもう全国のいろんな部署からなんかスカートめくりっていうんですけど、勝手に原稿を見てああだとかこうだとか、もうすっごく表現が変だとかですね、意味がわからないとか、もうすっごく横上がりが入ったんですけれども、最近はそんなことはなくなってきて、もっと大きくやろうよとかですね、もっとこういうふうにした方が伝わ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見出しをつけるような専門の部署も新聞にはありますけれども、いろんな人がポジティブに関わ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네, 그래서 조금 전 아키야마 국장님 말씀하셨던 핵심 포인트도 강력한 리더십 플러스 바텀업 방식의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내의 분위기, 이렇게 요약이 됐었는데, 아마 이게 일맥상통하는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분골쇄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 젠더 집담회 같은 경우 사실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포맷이나 이렇게 외부적 형식에 구애받을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직장에 돌아가면 주변에 퍼뜨려야 될 이 일본 언론의 내부적 얘기거리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소하게 정말 퇴근 후 또는 그냥 부서 내에서 차 한잔 하면서 수시로 이런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자유롭고도 편안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많은 이야기거리를 들었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혹시 우리 패널 중에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아까 한희정 교수님께서 젠더 기사가 이제 젠더 평등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독성화, 톡시피케이션으로 클릭수 유발하려는 오히려 젠더 갈등이나 문제를 더 강화시키는 기사들이 한국에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른바 어뷰징 기자라고 해서 특정 온라인 매체들이 하던 거를 사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까지 클릭수 경쟁을 하면서 이 젠더 이른바 갈등을 유발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지금 언론들은 어떤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아직도 남성 중심 문화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기사들을 보면 아마 신문사 두 분 다 신문사 내부적으로도 이게 젠더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발견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 한국 언론의 이른바 플랫폼 자체가 이동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현실이거든요. 실제 일본
디지털화 상황, 그리고 이런 어떤 이른바 클릭베이트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현실, 그리고 내부의 시정 노력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오시게 된 다른 기자님도 좋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오카바야시 사와 기자님 편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デジタルシフトは朝日新聞を含めて日本のメディアでもどんどんやっぱりデジタルシフトは進んでいます。で、見出しをクリックしてもらわなければ先に進めませんので、見出しには非常に気を使うっていうところはあるんですけども、朝日新聞に限って言えば非常にその戦場的な、私たちはその質を質が重要なんだと。で、見出しで釣る、いわゆる見出しで釣るっていうふうなことは、ジェンダーにかかわらず、その節度ある、見出しを魅力的にしたいけれども、行き過ぎないということは非常にその強く、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強く、みんなで、共通のルールとして持っています。で、その新聞メディアとかレガシーメディアに関してはそうしたジェンダーの、過剰な、問題のある記事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多くは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やはり、そうではないいろんな、ヘイトにつながるような、コンテンツが出るというふうなことはすごく多いですし、SNS を中心に、旧ツイッターを中心にですね、その、若い女性の支援をしている団体に対する非常にその強い攻撃が行われたりですとか、日本でもそのオンライン上の女性の嫌悪って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問題があります。ただまだなかなか私たちメディアとして、そういった問題に連帯して立ち向かっていけるとか、なかなかまだそういうレベルになってい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私自身は感じています。 비단 젠더 이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슈에 있어서 이른바 그 낚시성, 이른바 선정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연대 같은 조직적 움직임은 없다고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일단 연대를 말씀하셔서 우리 아까 김경희 교수님이 그래도 지금 더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앞선 세션에서 저 교수님 주셨던 말씀 중에 그런데 이대로 하던 대로만 하면 절대 안 변한다라는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인데 아까 그 이른바 퍼틸러티 트렌드의 지금도 바닥 같은데 이게 0.6명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아까 전해주고 가셨거든요. 최소한 이게 바닥이어서 이른바 우상향 곡선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한국과 일본과 한국 저널리스트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미디어가 바뀌어서 문화를 바꾸고 이 출발점으로 또 법과 제도, 이 모든 사회 문화가 바뀌기를 정말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사실 제1회 한일 여성 기자 포럼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 제2회 일한 여성 기자 포럼을 또 일본에서 열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꿈과 희망을 전해보면서 네, 일본에서 오신 또 이렇게 멀리 와주신 여성 기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과 또 이 반가운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마지막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주제 단체 사진 참가자 사진 찍을 거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전체 여러분 모두의 단체 사진, 이 사진 꼭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모두 찍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모든 짐을 챙기시고요. 6시 정각에 이 빌딩 리셉션에서 출발하시면 도보 5분 거리에 저녁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뒤풀이를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